예, 인생론적인 통찰을 원할 때요, 사회학적인 지식의 배경이 깔려 있으면 상당히 뭐가 명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분 저서를 상당히 좋아하고 책이 나오면 꼭 먼저 접하고 그러는 편인데요. 성공회대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 모시고 돈 얘기 좀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뵈면 그거부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인문학자다. 길거리 인문학자라고 김 선생님 표현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 강단의 학문적 인문학이라는 것은 대부분 서양 학문에 뿌리를 두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라는 걸 거쳐야 되고 상당히 낯선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강단의 학문적 인문학과 별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삶을 다시 이해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예. 재밌고 근데 그것을 대학에서는 그동안 소홀하게 해왔던 겁니다. 네, 네. 대학에서 인문학 위기가 있을 동안에 대학 바깥에서 뭐 희망의 인문학, 뭐 노숙인 인문학 이런 것들이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핵심은 아까 3차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성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냥 사는 거하고 생각하면서 발견하면서 하는 건 다르지요. 꽃이 한 개 하나, 네. 뭐 날아가는 새 한 동작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삶의 환희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학문이 길거리 인문학의 한 자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오신 예, 거고요. 예. 근데 그런 길거리 인문학이라고 표현된 삶의 얘기에 관심이 쭉 연장돼서 결국 돈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돈 얘기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게 된 그 과정과 또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인문학에서 다룬 많은 주제가 있는데 뭐 죽음도 있고 또 뭐 사랑도 있고 근데 돈이라는 걸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아까 처음에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매일 한 번 이상은 다 생각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관심 없는 척은 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예. 실상은 그럴 수 없죠. 예. 근데 그게 또 단순히 수단만이 아니라 거기에 얽혀 있는 수많은 우리의 생각과 인생살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인생의 중요한 비밀 또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선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일 곤란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강사료 얼마 드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어떻게 답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내가 생산하는 어떤 지식의 가치라는 게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거냐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더 근본적으로 돈을 한번 파헤쳐보자 이렇게 간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돈과 가치의 문제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 장구하게 풀어나갈 얘기의 전제로 예. 뭐 서막처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돈은 저는 한마디로 뭐 언어다, 뭐 미디어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도 제가 썼습니다. 돈은 미디어다. 네. 예. 돈은 물질이 아니다. 이거 뭐 제가 처음 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보통 물질주의, 물질 숭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물질을 우리가 좋아하면 이렇게 무한으로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하루에 5끼, 10끼 이렇게 먹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또 집에다가 무슨 아무리 좋은 텔레비라도 100대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물질적 욕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돈은 한없이 모으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돈이 언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나의 어떤 사회적 품격, 위치, 어떤 존재 가치 그런 것을 돈으로 매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 자신도 뿌듯해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삶의 유일한 목표가 돈을 계속 예금통장 잔고에 이렇게 늘여가는 그 재미가 돼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돈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수단이다, 도구다 이래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어차피 사회적 존재인데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
그 사람을 좀 지배하고 싶고 아니면 좀 약한 표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보다 약간 이렇게 외피가 입혀진 권력이 있죠. 네. 그다음에 매력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매력을 얻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가 함께 맞습니다. 이 뒷받침이 돼야만 가능한 거고. 간단하게 누가 증여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부모님이 나한테 매력을 물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예. 근데 이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벼락 권력자, 벼락 미인 이런 말 없습니다. 예. 또 하나 돈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 오래 간다는 거죠. 매력도 늙으면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근데 재력은 썩지 않는다고 느껴지죠. 사실 그건 아닌데도 예. 일단 통장에 잔고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지속한다. 그러니까 돈의 양이 사람 가치의 차이까지 보인다 하는 거 현실적으로 그렇죠. 1억을 소유한 사람과 극단적으로 100억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받는 사회적 시선, 대접 예. 분명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어떤 생각의 전개에서 보면 돈의 추구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분석을 하셨던데요. 예, 예. 뭐 제가 분석했다기보다 케인즈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좀 더 풀었는데 예. 마르크스가 화폐의 물신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물신이 뭐냐?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런 수단이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죽음이다. 네.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돈이라는 겁니다. 네. 케인즈는 그 프로이트의 그런 얘기를 끌어들이면서 돈이 왜 그런가 하면 돈을 계속 낳고 아까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저장한다고 했는데 저장의 이유는 거기에 자기의 생명성이 이렇게 영속적으로 담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 통장을 가끔 확인하면 돈이 이렇게 막 늘어날 때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인세가 들어온다든지 네. 어떤 큰 강연을 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보람이 그런 걸로 이렇게 확증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 예. 이제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 체감이 되는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죽음 말씀하셨는데 죽음에는 그게 생물학적 죽음 누구나 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공포스러운 거는 사회적 죽음인 것 같아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이렇게 업신여기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살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재력이라는 것, 그걸 손에 쥘으로써 일종의 자기를 지키는 방어제가 되는 거죠. 방어제라는 말이 약간 낯설지 모르는데 제자는 재화할 때 제자인데 예. 자기를 지키는 어떤 재화로서 방어제로서 돈을 계속 모아둠으로써 자기가 소멸해버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한 가지 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요. 네. 어떻게든 그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네. 사실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쓰실 날이 별로 없는데도 네. 자기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 어떤 간절한 그 어떤 태도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할머니들 보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불 밑에서 베개 밑에서 맞아요. 집회 나오고 이런 거 참 애틋하죠. 네. 그게 나를 결국 지켜줄 네. 최후의 수단은 돈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군요. 그 돈이 왜 돈 기능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인쇄된 종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인쇄된 이 종이 쪼가리에는 얼마만한 액면 가치가 매겨져 있다라고 서로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신뢰하고 네. 그러니까 돈의 가치라는 건 이제 믿음에서 시장이 네.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걸 텐데요. 글쎄요. 이 화폐로 이루어지는 이 화폐 경제, 이 원천을 선생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정착되었는가? 이것은 그 간단한 과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지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썼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때 보면 그 종이 쪼가리 어떻게 믿어? 예를 들어 현물로 뭐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뭐 어떤 유사시에 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종이 쪼가리 동전만 하더라도 뭐 금속이니까 좀 나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 동전에서 이 지폐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지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금액이 크니까요. 근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성원들이 함께 그 가치를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통용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무너지는가 하면 전쟁이나 재난 상황, 이때는 화폐가 절대 화폐로 기능할 수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06년인가 스촨성에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한국의 대학생들 4명이 그 지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 2월이었는데 그때 주머니에 위안화 지폐들이 좀 있었대요. 예. 그걸 요긴하게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썼을까? 아까 불쏘시개 말씀하셨는데 땔감으로 썼습니다. 진짜로 그랬군요. 예, 그런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딱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얼어 죽을 판에 예. 돈이 어떻게 쓰이겠어요. 돈이라는 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실제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가 딱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거고 돈의 특징은 또 그런 거죠. 이 커피는 내가 마시고 싶으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커피를 원하든 원치 않든 나한테 커피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돈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돈을 원하지 않는다. 이 돈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고 그 사람 왜 원하는가? 또 그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욕망의 연쇄 속에서 돈은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화폐와 그 가격, 가치를 매기는 문제, 이 관계는 어떻게 성찰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의적인 거다 이렇게 네. 봐요. 똑같은 파 한 단이 어떤 상황에서는 뭐 몇 배 뛰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치가 그만큼 늘어나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참 이건 사람이 그 가치를 쉽게 인지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뭐 베스트셀러 가운데는 출판사의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처음에는 퇴짜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문가들도 그 가치를 제일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격이 매겨지지도 않고 하는 거다 보면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이게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돈의 철학에서 따져봐야 될 핵심 주제이고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이라는 그런 시를 보면 얼핏 떠오르는 게 시 하나 쓰면 이게 원고료가 3만 원인데 이게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이거면 쌀이 몇 마리인데 하면서 이제 마음이 따뜻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왜 성찰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가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치를 다 매겨버리는 이런 풍토 속에서 너무나 자신이 우스워지고 자기가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면 살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훨씬 좀 삶을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참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가격으로 자꾸 가치를 생각하는데 그 가격이 매겨지는 게 얼마나 허망한 배경이 있는가. 네. 가격이 높으면 대단히 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네. 가격이 낮으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얼핏 떠오르는 게요. 지금 현존하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술이 있답니다. 위스키인데 네. 그게 딱 하나밖에 없대. 한 네, 병밖에. 근데 그게 우리 돈으로 대략 5억 정도에 거래가 된대요. 5억에 누가 산 거죠. 네. 근데 그 위스키하고 우리 동네 가면 마트에서 사는 제일 싼 국산 양주 네.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그거하고 두 개를 성분 분석을 하면 네. 그 우리 마시는 거니까 에틸 알코올인가요? 네. 알코올 몇 퍼센트, 수분 몇 퍼센트. 그 외의 차이는 0. 몇 퍼센트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5억짜리하고 그다음에 10,000원도 안 되는 거하고의 차이를 만약에 정말 성분으로 분석을 하면 무슨 뭐 거의 0. 몇 프로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가격이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가격을 그렇게 매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문화 행사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콘서트 일부러 입장료를 비싸게 해야지 잘 팔린다. 명품도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가치를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격을 매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돈이 언어다 하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 화폐 환상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여기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그건 예, 예를 들어서 그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 근데 월급이 좀 올랐다. 월급이 5% 올랐는데 이제 노동 시간이 10% 늘었다. 그러면 원래하고 10% 늘은 만큼 노동 시간 10% 늘고 임금은 5% 오른 거 어느 걸 원하냐? 그러면 후자를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익 받다고 생각을 해요. 예.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손에 들어온 돈만 생각하는 이게 화폐 환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각에 충실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냐, 답답하지 않냐, 이걸 한번 자각해 보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참고 넘어가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돈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아직 팔지도 않았지만 돈이 막 값이 오르거든, 집값이. 그러면 막 빚을 끌어다가 씁니다. 아직 손에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자기는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인데.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왜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거주 환경은 나빠지는가? 그러니까 거주 환경이 나빠지는데 왜 집값은 오르는가?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이고 그것이 어떻게 팔릴 건가를 예상하면서 매기는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파트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비싸게 팔릴 거야 라는 기대가 연쇄적으로 막 꼬리를 물으면서 막 오르거든요. 예. 우리나라 부동산 상당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돈의 이동, 돈이 움직이는 속도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외국 해치머니라고 그러죠. 그냥 순식간에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니까 제가 아는 누구에게 돈을 보낸다고 그럴 때 옛날 같으면 만나서 세 갖고 이만한 다발을 줘야 됐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단말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세상이고요. 이것이 이 돈의 속도, 이동 속도가 주는 변화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에서 지폐로 찍어내는 돈은 전체 통화량의 5%가 채 안 됩니다. 그렇게 적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 개별 은행에서 돈을 막 이렇게 돈을 찍어내진 않는데 신용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대출의 형태로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글로벌하게 얽혀서 거의 장벽이 없이 돈이 언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언어는 통역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통역이 뭐 환전이라는 건 아주 뭐 기계적인 거니까 금방 되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를 낳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너무나 빨리 지구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아주 작은 파동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면서 작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겪은 IMF도 뭐 우리 탓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속에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냥 엔터키 하나 치면 돈이 쫙쫙 빠져나오고 그게 또 얻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정보가 금방 또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니게임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정보 유통도 돈의 속도만큼이나 빛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게 별로 근거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패닉 상태로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공간이라는 것은 속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의 속도, 마음의 속도, 우리 말의 속도 이런 게 우리를 안정시키는 건데 돈이라는 게 그렇게 빛의 속도로 막 돌아다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 뭔가 내가 더 큰 거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계속 시달리게 되고 옆에 있는 작은 것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경험이든 이런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이런 좀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의 원천. 그러나 노연하기도 해방되기도 쉽지 않고 삶이 고단하고 외롭고 나는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령 과거 시대 같으면 신앙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문학 작품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취미 생활에 몰두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모두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특별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는 게 너무나 대다수가 그러니까 다 그런데 뭐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얼마가 있으면 가난한 거고 얼마가 있으면 가난하지 않은 거냐. 이게
좀 개념 규정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아주 위대한 분들, 주목할 만한 경제학자들 다 있는데 좀 가난에 관한 관점을 두루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가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가치의 창출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 또 스스로 그런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박탈당해 버린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외형적 가난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요. 그러면 부의 근원이 뭐냐? 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 자신, 우리 몸도 되고요. 나 자신이 하나의 부의 근원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관계, 더 하나가 있다면 자연이라고 생각해.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자연은 이제 있는 거니까 태양 빛을 그냥 주지 않습니까? 에너지의 모든 근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 주목한 것은 사회적 관계와 나 자신, 이 두 가지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무능해 라고 아예 내 자식도 그렇게 바라보는 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걸 이렇게 인정해주고 꽃을 피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고 가난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가난으로부터 이제 노연하기 위한 그 투쟁 몸부림들 참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을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그 방글라데시의 유누스라는 경제학자, 나중에 노벨상도 받으셨죠. 평화상입니다. 그분의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유누스 총재가 보았던 것은 돈이 정말 최대한 사람들의 능력을 이렇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매개물로 잘 이렇게 입력시켰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두 가지를 했던 거죠. 이분들이 이게 조를 이루어서 서로 책임지게 하는 거. 연좌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도망가거나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방글라데시 같은 아직 저개발 국가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을이 그분들한테 세상입니다.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체면 때문에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컨설팅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저는 융자기관, 금융기관이 이것까지 가야 된다.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받기 위해서라도 돈 빌려간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거의 그런 데 관심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연장시켜서 말이죠. 돈은 돈인데 다른 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해온 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돈이거든요. 근데 행사하는 할머니가 막 어렵게 번 돈, 가령 뭐 역시 어렵게 살지만 자기 손주한테 이렇게 10,000원짜리 꼬깃꼬깃 지워준다고 그럴 때 그거는 정말 애틋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도 다른 돈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역 화폐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 유통되는 그런 돈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 레츠라고 많이 이제 얘기하죠. 지역 화폐. 그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발행할 수 있다. 우리는 돈은 은행이 찍어내는 거고 난 갖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어차피 신용이니까. 근데 다만 이게 제한된 사람들 안에서만 그러겠죠. 너무나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무능한 사람, 쓸모없는 인간 없다.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힘든 사람이 있는데 시혜의 대상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도움을 받으면 또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나도 나름대로 뭔가를, 다만 그게 기존의 시장에서 잘 안 팔리지만 이 안에서는 내가 이 가진 작은 재능, 뭐 작은 물건이라도 좋고, 하다못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내놓고 그걸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지역 화폐를 갖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내부순환 거래거든요. 내부순환 경제인데, 옆집에서 쓰던 어떤 어린아이의 장난감이 우리 집 아이에게 온다. 그러면 그 장난감은 그냥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새거 갖다 뜯은 그것도 아닌, 옆집애가 썼던 그 사연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삶이 좀 더 이제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런 매개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박탈된 상태, 이것이 가난이다. 이게 좀 더 심층적인 정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난하면 돈이 없다. 가난하면 그냥 없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회와 권리를 박탈된 상태.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가슴 아프게 떠오르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거든요. 제 또래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 글쎄요,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를 더 잘했어요. 절치부심하기 때문에 이 가난 탈출하려면 공부해야지 해서.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의 경제력 수준만큼의 아이들,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나온다는 현실이니까 말이죠.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 이런 우리 일상의 삶에서 돈의 문제와 자녀 교육의 문제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 내가 가난하니까 공부 못해도 할 수 없어. 다른 가치를 찾으면 되지. 이게 또 속편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보다 일찍 그 돈의 힘을 깨닫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면 옛날이 다 좋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비교를 하자면 사회학적으로 옛날에는 동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웃 관계를 먼저 경험합니다. 이웃 관계 속에서는 가게집 아줌마도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돈 있다가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권력이 무한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사회적 관계가 먼저 있었고 경제적 관계는 그 위에 부분적으로 있는 건데, 지금은 뭐 편의점 주인이나 알바생을 보면 전혀 익명의 관계거든요. 돈만 있으면 어린이든 뭐 담배 이런 거 못 팔지 모르지만 뭐 존댓말도 깍듯이 해주고, 애들은 최초의 사회적 관계, 익명의 타자 어른과 상대하는 게 돈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돈에 대한 그 신뢰를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하다 보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교육도 그렇게 가는 면이 참 안타까운데, 경제교육이 자기 경제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할까. 그래서 네. 정난하게 수업 시간에 부동산이 최고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뭐 부동산 있어? 뭐 아파트 얼마? 너희 집 재산 5억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버젓하게 교육 현장에서 한다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돈 하고 크면 무슨 문제가 되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능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언가 하면, 이건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조기유학 보내고 하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뭐 캐나다, 미국 그런 데서 아이를 키웠거나 거기서 유학한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오히려 그런 나라 아이들이 돈을 더 안 밝히고 문제가 생기면 뭐 학용품이든 뭐 물건이 고장났든 어떻게든 자기 해결하려고 하고,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빌리고, 우리 입장에서 쟤네 돈이 없나? 왜 저렇게 궁하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내적인 동기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진짜 앞으로 유능한 사람들인데, 돈이라는 것이 그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돈이라는 것을 좀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돈으로 매겨지기 이전의 가치를 인지하고 내 스스로 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매겨지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심한 소리를 해갖고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싸워서 집에 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미안하다. 정말 내가 좀 홧김에 그런 것 같아. 거기까지 하면 좋았는데 얼마면 네 마음이 풀리겠냐? 라고 한다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극단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앞날에 그럴지도 몰라요. 예, 아직까지는 아무리 돈 해도 우리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삽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점점 좁아지니까 문제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부모를 봐도 전부 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 한국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한테 원하는 게 뭐냐? 돈밖에 없다는 게 44%가 나왔습니다. 예. 통계에서. 비참한 얘기거든요. 저도 아버지지만 아이들한테 아직 물어보지 못했어요. 겁나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아이가 받고 싶은 게 돈밖에 없다. 이건 애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걔가 뭐 좋은 데 취직해도 그게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찬 선생님, 지금 젊은 층하고 학생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이제 연출을 해봤습니다만, 엄살이 분명 아니죠. 네. 지금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 특히나 취업 상황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정도군요. 산업 구조가 변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고, 정부의 잘못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다 얽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돈에 묶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지금 20대
정말 갈 곳 몰라 하는 청춘들에게 선생님 이 돈의 문제, 금전의 문제로 어떤 충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총장이 한때 졸업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졸업한 지 5년 동안은 친구들 만나지 마라, 동급생들.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서로 연봉 비교를 암암리하면서 자기가 그나마 잘 잡은 직장을 연봉 하나 때문에 때려치고 기웃거리고 이렇게 네. 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젊을 때는 다른 지표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학교 졸업했는데 난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조급한 마음에 빨리 따라잡아야겠다는 강박으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죠. 물론 이건 취업을 한 경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취업조차도 못한 채로 저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해 가야 될 단계에서 이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사회를 만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삶이다. 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삶이다. 이것도 1년 똑같은 1년 삶이지 이걸 부정하지 말자. 여기에 너가 뭔가 배우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그 삶을 너가 대하기 나름이다. 대충 내팽개치지 말고 이것을 지워버릴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이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식으로든 너한테 자산이 되고 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으로 삼아보자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예. 각자의 돈의 철학이 있다면 삶이 조금은 나아질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이 돈의 인문학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 삼아서 뭐 김찬호 선생님 개인의 돈의 철학을 얘기하셔도 좋고 또는 보편적인 권유의 말씀을 하셔도 좋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인기인데요. 저도 써보니까 참 재밌고 정말 인간의 창의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계속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결국 수단이거든요. 노하우인데 전 돈도 노하우인 것 같아요. 수단인데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그 테크놀로지든 뭐든 노하우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노화이 왜 해야 되는지 노후 내가 누구인지 이런 질문은 자꾸 생략해 버립니다. 집값 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 땅 다 팔면 캐나다 2번 산다고 하고 미국을 4분의 1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값이 높은데 한국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애정이 없고 프라이드가 없는 데도 없어요.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그 집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은 늦게까지 학원 가 있고 그 비싼 집 사놓고 왜 그렇게 바깥에 가 있는지 찜질방 가서 자고 노래방 가 있고 이런다는 우리가 누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릴 때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는 가치를 얼마든 생산할 수 있다. 유형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또는 돈을 통해서 무형의 큰 기쁨이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때가 됐다. 부유하다는 말을 합니다. 부유는 부와 유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는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야박해졌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돈을 향해 매진하고 있고 이건 절대 부유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를 통해서 현재 우리 삶을 받아들이고 이걸 좀 더 누리고 나누는 그런 속에서 부가 더 탄탄하게 우리 것으로 자리매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돈 1시간 동안 했습니다. 돈 버는 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버렸는데 적어도 돈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시지 않았나 싶어서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성공회대 김찬호 교수와 돈의 인문학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다른 시간과는 좀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모든 사람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부터 참 자유로운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위 가족이나 연구의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또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돈 하는데 그 모습 때문에 또 누군가를 괴롭히는 모습, 또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결국 오늘 김찬호 선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내용보다 그 접근부터 우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돈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깊은 성찰, 철학,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지? 뭐 이런 등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돈의 인문학이 결국 그런 것이고, 또 김찬호 교수의 생각은 돈에 대해서 인문적 성찰을 하는데 어떤 한
가이드, 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지만요, 적어도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깊어지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